예,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오늘도 동아시아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각국의 근대화와 민족운동의 전개, 그 첫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태평천국운동에 대해서 볼 텐데요. 태평천국운동은 청나라에서 시작된 건데요. 먼저 시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전에 배상제회라는 것을 조직을 했는데, 이 홍수전의 배상제회는 기존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과 새로운 기독교 국가의 건설을 시도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배상제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상제회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멸만흥한이라고 해서 만주족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 지금 만은 만주족을 의미하는데, 이 만주족은 지금 어떤 나라를 의미해요? 청을 의미하죠. 청이 멸망하고 한족이 부흥하자, 한족을 다시 부흥시키자라는 의미로 봉기라는 것이 태평천국 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지금 전족이거든요. 잠시만요. 이 전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게 다리가 이게 좀 기형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여성들, 그죠? 옛날 그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발 크기를 되게 조그만하게 성형하는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걸 전족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제가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뒤에 나가서 태평천국운동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반 전족하지 않은 다리고, 이것은 전족이 된 다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리가 기형이 되고 이렇게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청나라 여인들이 도망가고 싶어도 이런 전족 때문에 함부로 도망가지 못하는, 그리고 항상 미인은 발이 조그만한 여자를 미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족을 하는 그런 풍습이 만연해지게 되었다라고도 합니다. 자, 전개에 대해서 볼게요. 전개. 태평천국을 건국하고 아예 태평천국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해버려요. 그리고 난징, 즉 남경을 수도로 삼습니다. 이들은요, 청왕조 타도 남녀평등,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전족이 있죠. 전족을 폐지하고 천조 전무제도라고 해서 그 토지 균분책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농민들의 지지를 받는데요. 이렇게 농민들의 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도층의 내부 분열로 인해서 많이 쇠해져 있다가 외국 군대와 신사층에 의해서 완전히 진압이 됩니다. 이 태평천국운동의 의의는요, 근대 민족운동의 시작이자 양무운동이 시작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무운동에 대해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양무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양무운동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아편전쟁에서의 패배, 그러니까 1차, 2차 포함해서 아편전쟁에 패배를 하는 것, 그 다음에 태평천국운동의 전개로 청나라 정부 내에 위기감이 고조가 되면서 이 양무운동이 실시가 되는데요. 이 양무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으로는 누가 있느냐? 등국번이라는 사람과 이홍장이라는 한인관료층들이 그 세력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아까 그 신사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양무운동의 내용이 무엇이냐? 중체서용을 바탕으로 해서 양무운동을 진행해 나갑니다. 자, 중체서용이라는 말의 의미는 중국의 전통체제를 지키면서 중체, 그 다음에 서양의 무기제조를 비롯한 과학기술을 수용하자, 서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체제를 지키면서 서양의 것을 이용하자라는 뜻이 중체서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부국, 강병, 인재양성,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강병 체계는 먼저 근대적 군수공장을 설립을 하고 해군을 창설합니다. 그래서 상하이, 난징, 텐진 이런 곳에 각각 군수공장들을 설치를 하고요. 부국책으로는 기선회사라고 해서, 이 기선회사가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선박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박회사인데, 이 선박회사의 의미가 무엇이냐? 물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을 통해서 하역하고 선적하는 이제 그런 회사를 우리 기선회사라 그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류업과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직공장 등 기계적 기업을 설립을 하고요. 인재양성으로는 신식학교를 설립을 하고 유학생을 파견하며 각종 서적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문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수파 관료들의 견제와 그 다음에 이 양문동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행정과 정치제도에 대한 개혁이 부진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서양의 것을 이용을 하려면 그들의 제도, 그들의 알맞는 제도나 그런 그들과 알맞는 그런 사상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모든 것을 중국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가운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회사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의 부당한 간섭과 자금 및 판매망,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보니 이러한 양부운동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실패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이 양부운동의 한계가 노출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자면 강병책은 이 첫 번째 보수파 관료의 견제와 행정과 정치 제도의 개혁 부진으로 인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부국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이 자금과 판매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국책이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일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더라. 자, 요런 것이 무엇이냐? 양무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일본의 그 제국주의화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요, 먼저 에도 막부가 붕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요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이 일본의 막부 붕괴하는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일본이 막부가 붕괴되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진전쟁이라고 해요. 무진년에 일어난 전쟁인데 이거를 그 일본어로 얘기하면 보신센소라는 사건이에요. 이 보신센소는 뭐냐면 무진년에 일어난 그 막부파와 그 다음에 천황파 이 두 그 세력 간의 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에 와서 일본이 겪게 되는 최초의 내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보신센소, 그러니까 무진전쟁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랑 연결지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연결 짓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에도막부는요, 개항 이후에 그 아까 같은 불합리한 조약 있죠. 예, 불평등한 조약 때문에 이 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때 국학을 신봉한, 그러니까 국학을 공부했던 하급 무사, 즉 카치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카치라는 무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을 타지 않는 무사를 우리는 하급 무사, 즉 카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학을 신봉하는 하급 무사들, 즉 카치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막부 세력이 개국을 반대하며 존왕양이 운동으로 전개를 합니다. 존왕, 그러니까 왕을 이제 높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은 천황이 되겠죠. 천황을 높이고 양이 반외세의 성격이죠. 외세 세력을 쫓아내자. 이제 이것이 존왕양이 운동인데, 이때 존왕양이 운동에 참여했던 유수의 그런 번들 있죠. 자, 번이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하냐면 이게 여기가 이제 막부가 있으면 이 막부가 실제 통치라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이 다이묘들에게 일정 영지를 떼줘서 그곳을 관할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할구역을 뭐라 하느냐? 이걸 번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사츠마, 초슈, 토사,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카이면 사카이, 오와리면 오와리,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따라서 번 이름이 결정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존왕양이 파가 바로 사츠마번, 초슈번, 토사번. 그러니까 이런 번들이죠. 이런 번들이 대표적인 존왕양이 운동에 참여한 번입니다. 특히 초슈번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대거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등방문. 그러니까 이토히로부미인데 이토히로부미가 초슈번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 토사번에 또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일본사에 관심이 있으면 이분이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사카모토 료마, 이토히로부미, 그 다음에 이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사람도 알 겁니다. 사츠마번에 있는 사이고 다카모리,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그 번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토히로부미 우리가 또 뭘로도 알고 있어요. 초대, 그렇죠. 통감인데 어떻게 됩니까? 제거당하죠. 어쨌건 이토히로부미가 젊었을 적에는 이런 막부가 붕괴하고 그 초슈번, 사츠마, 토사번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지역이 존왕양이 운동을 할 때쯤에 이토히로부미가 굉장히 젊었을 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존왕양이 운동을 막부가 막 탄압을 해요. 그래서 이런 번들이 막부의 탄압을 받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제1차 초슈 정벌이에요. 이것도 좀 되게 좀 웃긴 얘기인데 처음에 이 사츠마가 정권을 이제 잡고 이렇게 막부하고 같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슈는 사츠마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츠마가 실각하고 초슈가 다시 정권을 이게 주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슈 중심으로 정치를 하다가 이 초슈가 뭘 하느냐면 양의를 해라.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반외세 운동을 하라 라고 이 초슈가 압박을 넣습니다. 막부에. 그리고 이 막부는 이 양의 운동을 하는데 이 양의 운동하는 가운데 이 초슈가 한번 거하게 당하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초슈가 사실상 실각을 해요. 초슈가 실각을 하는데 이 초슈 실각하고 나서 사츠마하고 막부하고 연합을 해서 초슈를 공격을 합니다. 이게 제1차 초슈 정벌이에요. 예. 아니 뭐 지금 뭔가 막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모르겠잖아. 무슨 말이냐면 사츠마와 초슈와 토사 서로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특히 사츠마와 초슈는 서로 이 라이벌 관계인데 같은 존왕양이 운동을 했지만 서로 라이벌 관계예요. 그래서 사츠마가 정권을 잡으면 초슈가 싫어하고 초슈가 정권을 잡으면 사츠마가 싫어하는 그런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츠마는 아예 막부까지 끌어들여서 초슈를 뭐하느냐? 박살을 내놔요. 그게 제1차 초슈 정벌이에요. 그러다가 이 서양 세력과 충돌해서 일본군이 또 거하게 패배를 하거든요. 사체이 전쟁은 영국과 사츠마의 전쟁이고 시모노세키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와 등등등 이 나라들과 그러니까 열강들과 그 다음에 초슈번 방금 얘기했던 이 초슈번 있죠? 이 초슈번끼리의 싸움이에요. 예, 여기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영국과 또는 이 프랑스 등등 이 나라들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막부가 물어주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서양 세력과 충돌해서 패배를 하고 막부의 탄압을 받고 있었던 사츠마, 초슈, 토사 이런 그 번들은요 결국은 노선을 바꿔서 쇄국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국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활짝 열어야 된대. 그러면서 막부 타도 운동이 전환으로 그러니까 막부 타도를 하자라는 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아까 존왕양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천황을 올리고 그러니까 천황을 이제 높이고 그 다음에 반외세 운동을 하자 했는데 여기서 양이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 개국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존왕, 그러니까 이거 존왕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천황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막부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부 타도 운동으로도 같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츠마 초슈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면 서로 싸우지 말고 이때 뭐 해야 된다?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츠마와 초슈가 동맹을 맺어요. 근데 이때 누가 발휘하느냐? 바로 사카모토 료마가 딱 나서서 사츠마와 초슈번을 둘이를 동맹을 만들어줘요. 이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뭐냐? 무진년에 일어난 무진전쟁이에요. 그때 이 사초 동맹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초 연합군이 막부군에 깨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뭐냐? 무진전쟁을 신정부군이 이기도록 이끌어온 동맹이 무엇이냐? 바로 사초동맹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사카모토 료마를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카모토 료마 덕분에 지금의 일본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전쟁이 무엇이냐? 무진전쟁이고, 그 무진전쟁의 우승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초동맹의 사츠마와 초슈번이라는 사실이죠. 결국은 이런 일로 통해서, 무진전쟁을 통해서 도쿠가와 막부, 즉 에도 막부는 완전히 붕괴를 해버리고 천황 중심의 새 정권, 즉 메이지 정부가 세워지면서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문명 개화론은, 즉 메이지 유신에 대해 지금 얘기를 할 건데, 문명 개화론이라는 것은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 수립과 부국강병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을 우리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데, 문명 개화론은 서양의 근대 국가를 모델로 삼아 문명 개화를 한다. 즉 우리가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서양의 철학, 서양의 정치적, 서양의 사상, 이런 것들을 모두 받아들여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근대화에 성공하도록 이끌어가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문명 개화론이에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지금 서양에서 만들고 있는 거를 다 따라하는 거야. 법도, 헌법 만드는 것도 따라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도 만드는 것도 따라하고, 하여간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 의복도 전부 다 뭘로 바꾸느냐? 전부 양복으로 바꾸고, 또 근대의 그 서양 군대처럼 만드는 거예요. 편제도 그런 식으로 바꾸고. 아시겠어요? 이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면서 이와쿠라 사절단들을 보내요. 이와쿠라 사절단은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시찰하면서 이걸 메이지 유신 개혁에 참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평등 조약을 맺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재협상하면서 서구 근대 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이 이들의 주요 임무였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개혁 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이 되고, 이제는 사츠마 초슈 개념이 아니라 지금의 현 체제예요.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후쿠시마 이런 것처럼. 예. 그래서 그러니까 번을 없애고, 현으로 다시 재편을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현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당시에, 메이지 유신 당시에는 그 천황이 직접 관할하는 그런 하나의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병제를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안정 정책으로서 근대적 토지세를 도입을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가격이 쌀수록 세금이 싸지는 거고, 토지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그런 근대적 토지세를 확립을 하고요. 식산흥업 정책을 벌이게 됩니다. 어쨌건 이 식산흥업을 통해서 나라가, 즉 일본이라는 나라가 강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문제 개혁, 사민평등의 실현 표방, 즉 무슨 말이냐? 사민평등,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니까 신분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학교 의무교육제 실시, 대학 설립을 통해서 근대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외교 측면에서는 열강과 맺었던 이 불평등한 조약을 개정을 하여서 자기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열강들 사이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밑에 있는 일본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의 일본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메이지 정부가 탄생하는데요. 이 메이지 정부는요, 대외 침략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개혁 과정에서 생활이 불안정해진 농민과 그 다음에 그런 특권이 있었잖아요. 그죠? 특권이 있었던 이 무사들이 저항을 하면서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야, 우리 가난해서 못 살겠다. 이것들아, 너네가 개혁만 하면 다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불만을 어떻게 해야 돼? 돌려야 되죠. 그래서 한반도를 정벌하자. 정한론. 그 다음에 타이완을 침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강화도 조약을 이끌어내고요. 그 다음에 류큐, 그러니까 지금의 오키나와죠. 그래서 오키나와 지역을 병합을 합니다. 그리고 1870년에서 1880년대 전반에는 자유민권 운동이라는 것이 나와서 참정권 및 서양식 입헌제도 도입을 요구를 하고 그런 이제 막 시위 운동 같은 것들을 해요. 우리한테 또 뭐 이런 거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이들을 탄압하면서도 회유를 하는데 정부가 어떤 식으로 회유하냐면 정부가 선진적 정치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헌제 채택을 해주겠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대일본 제국 헌법이에요. 그래서 메이지 헌법인데 이게 1889년에 만들어져서 입헌군주제예요. 입헌군주제라는 것은 군주가 있는데 이 군주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정치를 하라? 헌법을 가지고 정치를 하라. 이게 입헌군주제예요. 그래서 천황에게 막강한 헌법상 권한이 부여가 되는데 천황은 신성한 원수, 즉 군통수권자로 각부 대신에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신은 무엇이냐면 장관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국가 3권, 그러니까 뭐 행정, 사법, 뭐 의회,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거는 모두 천황 아래에 있으며 주권이 천황에게 있음을 명시한 헌법이 메이지 헌법이에요. 또한 국민의 기본권 또한 천황에게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됩니다. 자, 요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메이지 헌법은 비록 입헌군주제이고 천황에게 막강한 헌법상 권한이 부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근대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부 주도로 제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일본이라는 나라는 근대화에 성공을 해서 강력한 국가의 기반이 마련이 되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일본의 그런 근대화, 그 다음에 청나라의 근대화의 과정에 대해서 봤는데요. 사실 청나라 부분이 오히려 더 쉽죠. 일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가지 설명을 한다고 굉장히 제가 시간을 되게 많이 끌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에도 막부는요, 개항 이후에 이런 하급무사들, 그러니까 하급무사들을 중심으로 반막부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조랑냥이 운동으로 전개를 되고, 이 조랑냥이 운동이 막부의 탄압과 서양 세력의 충돌에서 패배하고 깨지면서 노선을 바꿔서 개국을 지지하며 막부 타도하자라는 운동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국을 지지하고 막부 타도하는 반막부 세력이 승리를 하면서 도쿠가와 막부, 즉 에도 막부는 붕괴되고 천황 중심의 새 정권, 즉 신정부가 세워지면서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이 페이지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메이지 유신은 문명 개화론이라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뜯어고치자, 모든 것을 개혁을 하고 모든 것을 서양에 맞추고, 그래서 우리가 근대화에 성공하자. 이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개혁을 한 것이 메이지 유신이고, 이러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세워진 정부가 메이지 정부인데, 이 메이지 정부는 이런 개혁 과정에서 피해를 본 농민들과 그 다음에 무사들의 저항을 돌리고자 타이완을 침공하고 조선을 침략하며 그 다음에 오키나와를 병합을 하는 그러한 그 대외 침략을 실시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때에 맞물려서 또한 메이지 정부는 국민들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때는 신민이겠죠, 그죠? 이 국민들의 참정권과 서양식 입헌제도 도입을 요구하면서 이 자유민권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정부는 결국 이것을 인정하고 선진적 정치 제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헌군주제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골자를 가지고 만든 헌법이 메이지 헌법으로서
현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대일본 제국 헌법으로 존재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대일본 제국의 헌법은 내용은 대단히 천황에게 막강한 헌법상 권한 부여하는 그런 헌법이긴 하지만, 제국 헌법이긴 하지만, 이런 헌법이라는 거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일본이 군대 국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되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일본이 급격한 그 근대화의 성공과 더불어서 경제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국주의화가 되어서 이 동아시아를 침략을 하게 되는 막강한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곰돌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돌이였습니다.